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입니다.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작년에 대선을 3일 앞두고 뉴스타파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한 사람은 뉴스타파 전문위원, 뭐 뉴스타파의 정식 기자나 PD는 아니지만 넓게 보면 이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이게 한 주간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니까 뉴스타파 측에서 이제 인터뷰 72분 전문을 공개를 했고요. 논란이 된 부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좀 앞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준우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결국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터뷰를 가지고 온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책값으로 1억 6,500, 이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왜 1억 6,500이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네, 1억 5천에 대한 부가세 10%를 붙이다 보니까 1억 6,500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허위 조작 인터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허위 조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뉴스타파에서 모든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그대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뉴스타파 측에서는 그냥 매끄럽게 하기 위해 편집을 했는데 이게 편집이나 이런 영상 뒤에 화면 붙인 것들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동하려고 하는 기획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뭐 앞에 얘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관련 인터뷰를 이제 사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지만 2021년 9월에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대선 3일 전이라는 공교로운 시기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뭐 끝으로 그 외에는 이제 뭐 반론 보도가 제대로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까지 정도가 쟁점이 되는데 뉴스타파 측에서는 신학님 그 전문위원이 이 관련 돈 부분 받은 걸 자기네 체크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예. 그다음에 매끄럽게 보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지금 녹취록 전체를 올렸으니 그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선 일주일 전에 신학님 위원장이 와가지고 처음엔 자기네도 화를 냈는데 어쨌든 자기네 딴에는 조우영 씨라든가 뭐 국민의힘 캠프라든가 이런 데서 반론 보도와 관련된 확인 요청에서 최소한의 윤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더 필요하다면 그 외 구체적 입장은 좀 더 논의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현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어쨌든 이제 취재원에게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금전적인 걸 이제 받은 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나머지는 해명을 한 건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 보도가 나간 시점 네. 대선 3일 전이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때 좀 분위기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보면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반박 논리로서 이재명 대표다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가끔가다 무슨 윤석열이 몸통이다 그러면 약간 코미디 비슷하게 느꼈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던 그런 주장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주장이 아마 뉴스타파가 입수한 시점이 더 빨랐다 하더라도 일찍 내놓지도 못했던 이유는 개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대선 3일 전에 그렇게 나온 거는 지금 와서 보면 그럼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그때는 생각해보시면 선거 며칠 앞두고 대선 정국을 휘어잡던 뉴스는 안 하겠다던 단일화를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손들고 오면서 해가지고 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그것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의도는 굉장히 안 좋았으나 저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무관심 폭로였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당연히 이건 저는 조작의 의도나 이런 게 밝혀지면은 굉장히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도 위반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책이 있어야 된다 보고요. 하지만 이게 대선에 이것 때문에 색깔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도 그렇게 봐요. 사실 3일 전이면 영향을 그 단일화 같은 이슈, 뭐 노무현 정몽준 결렬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이슈 외에는 나머지 정책적인 이슈들이나 폭로들은 그냥 저는 이렇게 새로 뭔가 판을 바꾸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 막판 격전할 때
그 뭐였죠? 징병제를 철폐한다 그랬어요. 그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뭐든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체가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지.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고, 저는 뉴스타파의 그 보도 시점은 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저는 제일 그 해명 과정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녹취 파일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다 일단 오픈한 것 자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제 주변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선거 보면은 사전 선거 전이랄지 대략적으로 누굴 찍을지를 한 2주 정도 전에 마음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랄지 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랄지 여러 대변인 논평도 그렇고 공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 3일 전 훨씬 전에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이거 저 들어봤어요. 이제 72분짜리 들었는데 전 느낌은 이거 제2의 바이든 날리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오히려. 청와대 홍보수석이 바이든 날리면 들어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했잖아요. 다 듣고 우리 바이든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거 처음에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한 10분 듣다가 나머지 이제 62분 다 들었는데 처음 들으면서 초반에 윤 대통령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된 조우영 씨 한 3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성렬이 형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장동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김만배 씨가 누나 전화도 받고 막내 전화도 받고 뭐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건 인터뷰가 아니죠. 이건 몰래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모르겠어요. 검찰이 그것까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일부러 둘이 짠 몰래 녹음 형식의 인터뷰도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내용 쭉 보면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면 대장동 사업이 뭔지, 김만배 씨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신앙님 씨가 부고람 보고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김만배 씨 연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그 중간에 책 3권을 뭐 그렇게 거액을 저도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뭐 판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밝혀져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이랄지 여권에서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글쎄 이 녹취 파일을 다 들어본 국민이 희대의 정치 공작이구나 이게 이렇게 수긍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좀 연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뭐 대통령이 3분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본질은 박모 검사가 커피를 탔는지 윤모 검사가 탔는지 직원들이 탔는지 저는 뭐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딱 보니까 그 녹취 파일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사줬더라고요. 조영 씨는 먹지도 못하고 나온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진실은 이제 변호인이 박영수였고 그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박영수 특검이었고 이 수사가 제대로 수사 안 된 건 맞아요. 그리고 4년 뒤에 조우영 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국민의힘처럼 아니면 대통령실처럼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그렇게 국기문란이고 억울하면은 대통령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잘 못 믿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특검을 해서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특검하자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억울한 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특검 얘기는 쏙 빼요. 그래서 이미 50억 클럽 특검은 올라가 있거든요. 시종일관 우리는 특검하자고 한 거니까 그 특검도 찬성해 주시고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찬성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 다 하자고 하면은 우리 당연히 검토할 테니까 특검으로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대통령도 억울함 풀어야죠. 막 억울하다고 하면은. 근데 본질은 커피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본질을 커피화했어요. 안민석 의원도 커피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JTBC도 커피 타준 검사에 대해서 영웅남처럼 보도했다라는 식으로 제하의 보도를 내기도 했었었고 이게 오히려 그때 당시에 본질을 커피화해가지고 마치 알선 브로커인 조우영한테 윤석열 후보가 극진하게 대접을 했었던 것처럼 비화하고 그렇게 선동했던 것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때 당시에 본질은 사실 커피가 아니라 우리는 이 부산저축은의 부실, 이 불법 대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생뚱맞았던 거예요.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그 부산저축은행보다 그 이익 구조를 왜 민간에게 몰아줬는가. 그리고 자료로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초안엔 삭제됐다가 두 번째 안엔 있다가 세 번째 안에 없다가 네 번째 안에 확정되는 이런 것들로 국민들한테 자료로서 검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엔 민주당은 계속 커피 얘기만 하면서 기소를 안 했으니까 그냥 무마했다라는 식으로만 선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커피가 본질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이 본질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선대에 있었으니까 그때 그 보도 내용이 그러니까 그 김만배 씨가 그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주고 조우영한테 네. 해주고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너는 그냥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돼. 그러면서 사건은 없어졌어. 이게 이제 녹취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하면서 마치 가면은 그냥 접대를 받고 아예 사건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게 다 돼 있다 하면서 커피가 이제 그 도구의 하나로 활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커피 게이트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본질에서는 당시 저도 뭐 기억을 합니다만은 실제 사건은 만약에 2011년에 1,800억 원을 부실 대출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10억 원을 받은 조우영이 제대로 수사가 돼가지고 했다면 그 남욱이나 다 모두 처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대장동 이런 그 일당들의 비리 자체를 막지 않았겠느냐? 저들 꾸준히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게 커피를 타주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관용적 표현이면 그냥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서 커피만 먹고 오면 돼 진짜 커피를 사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사람을 아는 입장에서 커피를 타준다고? 전 이런 생각도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는 없는데.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커피 한 잔 가져와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그런 인위적인 장치들을 만든 것들이 어떤 신빙성을 높여주기 위한 주장들이었겠지만은 일반적인 대화에서 나오진 않겠죠. 예를 들어 다 준비해놨으니 갔다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데 이런 거는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유리무차 줄지 커피를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대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놀고 있네. 애초에 이 주장이 모든 건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이고 윤석열이 몸통이다 아닙니까? 그 주장 자체가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배척됐기 때문에 그거의 신빙성을 가하기 위해서 장치를 넣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게 인위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뉴스타파랑 민주당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일날 그때 뭐 각종 의혹 관련해서 뉴스타파에서 단독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막 그 뉴스타파 후원 끊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사실은 그냥 독립 언론으로서 일관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여서 원경에서 보수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관계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짚고 싶고 저는 아까 했지만 이제 논란을 자초할 부분의 일부분 빌미를 뉴스타파가 준 부분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세팅된 기획이거나 뭐 혹은 이제 그 기획이 대선 며칠 전이어가지고 급하게 나와서 좀 어설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의 좀 일치나 오비락 같은 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면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렇게까지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 뭐 반역죄나 국기 문란 행위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정치적 수사의 과잉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럼 왜 이거 입수 시점은 한참 전인데 그리고 일주일 전이래요. 그러니까 편집도 대단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왜 보도를 그럼 3일 전으로 잡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검증의 시간이라고 하기엔 검증한 게 없잖아요. 아니 연락은 다 했다는 거예요. 조우영 씨한테도 연락하고 반론을 받기 위해서 캠퍼한테도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시점만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네. 3일 전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크게 영향을 주지 한 못한다는 2-3주 전에 해야 하는 게 그 맞죠. 일반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거든. 선거 전문가들. 그래서 저도 뭐 이 시점을 만약에 짜여지는 인터뷰라면은 2021년 9월에 했다가 2022년 3월에 보도하는 그건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 그 우리 녹취 파일 다 들어보면 이게 기획인 건지 이건 인터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영향을 진짜 주려면 적어도 사전 투표 전날이랄지 아니면 그 이전이랄지 이렇게 뭐 풀거나 보도를 하게 하지 이거를 글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게 돼요. 보통 정치권에서도 이런 폭로나 아니면 공격성 발언할 때 3일 앞두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상대는 뭐 예상도 못 하고 있으면 도대체 뭔 내용이야 파악하는데 하루 그리고 이제 대응하다 보면 하루 그게 퍼지는데 하루 이 정도 봤을 때 거의 대응 불가능한 타이밍에 던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개연성을 묻는 것이지.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 때 대표님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게 퍼지는 게 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게 저는 아니기 대선에 때문에. 영향 없었을 거라 보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건 아니니까 오히려 뭐 이게 만약에 약간 부실한 어떤 검증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반박이 불가능한 시점에 던지는 거는 뭐 이해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의도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수사해 보면 검증이 되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좀 시점상으로는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고 내용도 좀 인위적으로 보인다. 저도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15년 20년 만에 처음 만난 선후배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좀 수사를 해보니까 그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신한민 씨의 명함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녹음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해가지고 흘리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그 명함은 근데 언제 나왔다는 겁니까? 인터뷰 전입니까? 인터뷰 전입니다. 인터뷰 전에 전이에요. 명함이 네, 나왔다. 인터뷰 전 다무실에서 나왔다. 그럼 한번 찾아가거나 누굴 만났다는 보도가 얘기네요. 된 거죠.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전해줄 리도 없을 것이고. 근데 사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하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지금 조선일보 보도상으로는 김만배가 내가 그런 말 했는데 내가 조미료를 많이 쳤다. 내가 말을 과잉되게 자신이 했다라고 김만배가 얘기를 그런 사람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참 뭐 제가 확인한 걸 못했기 때문에 하긴 한데 예. 일단 인터뷰 시점 자체에는 사실 부산저축은행이랄지 조우영이랄지 그때 초기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했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이번 중견 언론 쪽에 들은 얘기는 검사들이 수개월 전에 좀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 수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만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유의하게 진술을 좀 이렇게 종용한다든지 이런 걸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사들은 범죄 혐의자들이 자기들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한다 해서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제가 이름을 공개하기는 좀 곤란한 현 정권의 그 언론이랄지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야 이거 키우자. 이거 건수인데 큰 건인데 하면서 몰고 가면서 지금 검찰이 특수수사팀 10명으로 예. 뭐 엄청난 사건이 이러니까 집권당 대표는 갑자기 국가 반역죄 사형감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건 뭐 저도 확인이 안 돼서 이름까지 곤란하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개연성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2년이나 다 지나갔는데 또 커지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를 여당에서 김대엽 사건과 동치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감도가 다른 게 아까 말했던 그 김대엽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상당히 곤란하고 졌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 시각에서는. 그런데 이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뭐 선거 때 무슨 허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지만은 이긴 경우에는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 둔감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층이 여기에 어느 정도로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여기를 끌고 나갈지는 저는 미지수긴 한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근거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이 얘기 언론 이제 뭐 탄압이나 이런 거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지금 얘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중간에 개입을 거의 안 했는데요. 2부에서 좀 이어가는 걸로 하고 먼저 광고를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형에 처할 반역죄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인용 보도긴 합니다만 이 보도를 했던 JTBC는 사과를 했고 MBC와 KBS는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혼선을 드리게 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언론을 둘러싸고 이제 들어오는 압박, 뭐 언론사에서 느끼는 부담은 뭐 당연하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좀 어떠세요? 제가 할까요? 네, 예. 한숨 쉬시길래 너무 이렇게 너무 뭔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실 줄 알고 다들 네, 기다린 것 저는 같아요. 무슨 우리 두 분 이제 여당에 계신 분 있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짐이 곧 국가다. 아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좀 저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집권당 대표가 이 희대의 정치 공작으로 한 이 녹취 파일 다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거기에 대놓고 언론에 대해서 반역죄, 국가 반역죄라고 했죠. 뭐 사형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모든 게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당이 연찬에 가셔가지고 언론이 24시간 욕만 한다. 우리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저는 거의 90도예요.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많은 보수 언론들의 어떤 비판은 뭐 합리적 비판은 다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비판들이 많다는 걸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은 권력을 언제나 견제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긴장 관계가. 근데 대통령이 24시간 욕만 한다고 한 뒤로 거의 무슨 정부, 대통령실, 여당 그냥 편대를 짜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언론을 향해서 적대적 시각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상당히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평생 남의 책임을 추궁만 하다가 이제 책임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부담스럽고 익숙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심기경호만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민주당에서 계속 또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래서 가짜뉴스를 근절한다 해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막 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럼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범죄는 이제 폐지를 하고 대신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도입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적정하게 좀 그 새로운 올해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걸로 나아가는 거, 이런 거를 좀 갈무리를 하는 역할들을, 정리를 여당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죠. 이걸 더 같이 나서가지고 막 뭐 세게 나가는 이거가 지금 우리 정치에 지금 최근에 안 좋은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인이 그 사실 정치에 뛰어들면서 언론을 처음 접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제가 나이 27살에 정치에 뛰어들면서 기자분들 처음 만나가지고 뭐 식사를 하면은 저는 이게 점심 식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사하는 걸 보면은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기는 이러더라고요. 보통 밥 먹는 걸 간담회라고 합니다. 여의도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대통령은 아무래도 언론을 처음 접하신 게 수사검사로서 이제 사회부 취재를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부 취재라는 거는 결국 수사라는 거는 굉장한 내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그쪽은 그렇게 되죠. A, B, C, D가 있으면 A랑 C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수사 대상인 사람의. 그걸 주로 하시던 분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치부 취재나 아니면은 뭐 용산 대통령실 취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언론의 생리란 게 그렇다. 저는 언론 개별 언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는 거고, 다양한 관점으로 나무를 봐도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거, 옆에 보는 거 다 다른 것처럼 이런 관점이 나오는 것인데, 대통령은 수사처럼 어떤 절대적 사실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보도가 되고 취재가 되는 경험만 하셨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거 때 보면은 전장현 이슈도 그렇고 아니면 뭐 페미니즘 이슈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은 특정 언론사들은, 아마 이런 쪽에 좀 민감한 언론사들은 사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 뭐 손해배상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론사는 뭐 일간지인데 저를 여성 혐오자로 몰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거든요. 아니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저희 언론사 저걸 중시하니까. 하지만 언론사라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저게 저 언론에 도움될지는 난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저걸 뭐 가짜 뉴스다 때려잡아라 이런 거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언론의 다원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번에 뉴스타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팩트체크의 부실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지만은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그 불편한 기색을 계속 드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언론이 안 따라와져 가지고 내가 이러는 거냐. 재료가 좋으면은요, 언론이 아무리 비틀어도 맛있는 요리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논쟁거리를 만들잖아요. 홍범도 논란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보도를 왜 불편해하는 거죠. 이게 속담으로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어그로는 다 끌어놓고는. 네. 가짜 뉴스는 근절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의 워딩이 너무 좀 자극적이라서 이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이건 평가를 차치한다 치더라도, 제가 대선 국면 때 그 대장동 비리 검증 특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료가 여럿 있다라는 것이 언론사들에게 퍼졌고, 그래서 정말 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전화가 엄청 오셨었어요. 그게 여기 MBC도 그렇고 JTBC, SBS, KBS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요청한 것이 뭐였냐면,
뭐 대장동 사건의 어떤 취재 내용이 아니라 단독을 달라.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은 자료를 저한테 달라. 그때 당시 정말 무자비하게 속보 단독 경쟁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은 일들이 거기서도 벌어졌던 것이죠. 네, 저는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깊게 좀 진단해야 될 것이 그렇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자비하게 속보 단독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걸 가지고 뭐 국기문란 행위라든지 뭐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지금 방통위가 직접 팩트 체크 검증하겠다고 나섰고 또 검찰은 이제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렸고요. 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좀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고요. 조금 이제 얘기를 돌려서 어쨌든 이제 요 녹취록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이잖아요. 이게 불똥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튀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철규 사무총장. 어이가 없죠. 지금 이거는 또 이철규 사무총장 뭐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또 어떤 교감화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저는 전임 대통령이나 뭐 잼버리도 그랬고 전임 정부 탓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은 1년 전에 연찬에 가가지고는 앞으로 핑계 대면 국민들이 핑계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했는데 이번에는 가서 무슨 분식회계 기업이라고 비판까지 했어요. 아니 이 지금 부실 저축은행 문제 나오니까 다시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때 얘기 꺼냅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 이렇게 하니까 당시 상황실장을 했나요? 문재인 정부 때 윤건영 의원이 페북을 글을 썼더라고요. 간단하게. 이거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쓴 얘기가 박근혜 정부 때 수사를 해서 2013년도에 무혐의가 났더라고요. 그렇다 따지면 2012년에 같이 대선 때 다뤘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말 그대로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 말대로 진짜 주범이라면은 그 가만뒀겠습니까? 처벌을 받든 재판을 받든 기소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본질을 흐리는데 또다시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거는 정말 좀 맞지 않다. 이런 전반적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 표현의 자유 모든 거를 억압하는 전 정말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면인데 예.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사람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당에서 이제 대부분 사건이 있을 때 발언하는 순서를 보면요. 보통 일진이 나갑니다. 일진. A조 선봉부대가 누구냐면은 뭐 유상범, 김정재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마디씩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조용해요, 요즘. 예, 최고위원들도 한마디 안 못하잖아요. 몸을 이제. 사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홍범도 논란도 보면 지금 여당이 입을 닫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한민수 대변인도 야당의 시각에 봤을 때는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는 대통령의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무총장이 원래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총장은 당 살림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의 할 때는 저희 당의 사무총장 한기호 의원님이셨는데 한기호 의원님은 또 이 군인이라 가지고 FM대를 하셔가지고 항상 발언하실 때 저한테 손을 들고 대표님 제가 최고위원은 아니지만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받는군요. 네, 그러면은 한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기자들과의 소통도 이철규 사무총장은 훨씬 더 활발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도 굉장히 세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또 한 면에서 보면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 일체화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당정 일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지금 윤핵관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서열이 있잖아요. 대통령 의중이 나오고 대표 의중이 나오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게 지도부 의견이 되고 사무총장은 그 다음에 발언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 스킵하고 지금 용산 조용히 해, 대표 조용히 해, 최고위원 조용히 해, 사무총장부터 발언이 시작한다는 거는 이미 뭔가 당에서는 야 이거 용산이 하는 거 눈치 봐서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균열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 이거 지금 우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건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집중해서 알아가야 될 부분 짚고 마무리할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어려운 게 뭐 민주당에서 특검 얘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 그러면 이제 너 수사 봐주기 했다.
그러면 이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선례가 나오면 검찰이 진짜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마구잡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데 라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대배심 소배심 그러니까 기소 배심주의처럼 외국처럼 하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독점적 기소권을 갖다가 어떻게 민주화할 거냐 어떻게 투명화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거냐라는 문제가 정책 과제로 늘 나오는데 이걸 다시 형사처벌로 이걸 다시 뭉개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법 왜곡죄나 직무유기죄 맨날 네. 나오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이때는 그 뒤에 조우영 씨가 나중에 이제 다시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특검을 통한 방식이 뭐 정치적으로 수사로 할 수는 그러니까 그런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메뉴로 예, 예. 근본적인 이 문제를 발본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딱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예, 말씀드리고 빨리, 싶은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 때 그 금감원장 유모국 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수사를 무마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004년부터 7년에 본인이 이제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받았던 수임료가 59억인데 문재인 민정수석이 1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를 냈어요. 이미 끝난 얘기인데 우리 당이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지금 뉴스타파의 녹취가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꼬리표로 붙는 이 부산저축은행을 떼어내겠다는 심산이다. 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